예를 들어 저희 팀 IX 시스템도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따로 개발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당연히 네, 개발을 해야만 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전제로 안 하죠. 이 두 개는 익스트림 익젬플을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요. 특히 거기는 B2H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델을 만들어요. 네. 정인님? 그 비즈니스 모델의 주 목적을 지속성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속성 말고도 또 다르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목적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좀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지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얼마나 빨리 수익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느냐. 정반대죠. 얼마나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이런 사람들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VC, IB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요번에 투자한 이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지속성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얼마나 빨리 수익을 내고 본인들로 하여금 엑시트를 할 수 있게 해줄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지은님? 순서상으로 좀 컨셉 모델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를 정리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컨셉 모델을 이미 다 설정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괜찮은 수익 구조가 안 나오면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왜 먼저 수익 구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컨셉 모델을 구매하는 방향이 아니라 먼저 그런 사용자 분석도 되게 긴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이미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컨셉 모델을 잘 만들었는데 아무리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해도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만들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피보팅을 합니다. 할 수 없이 피보팅을 하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물론 데스크탑 리서치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그렇게 예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비즈니스들이 워킹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른다가 사실은 정답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 모델 만드는 거하고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는 꼭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컨셉 모델을 해서 이제 컨셉 모델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 하니까 이제 컨셉 모델은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돼. 이거 아니야. 비즈니스 모델 하다가 도저히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수익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컨셉을 바꿔야지. 컨셉을 바꿔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로 바꾸고 또 그걸 가지고서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고. 그게 리컨사일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컨셉 모델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뺑뺑이를 여러 번 돌아야 된다. 뺑뺑이를 여러 번 돌아서 그 둘이 합쳐지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점. 네, 또요. 네, 오영님. 그 처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임상에 들어간 비용들이 그만큼 이제 그 시간 동안 시장 진입을 못하니까 시장 진입까지 걸린 시간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시간을 감내할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구독 모델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인가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 굉장히 좋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웰니스 쪽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선호해요. 요 마인드를 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업사이드가 얼마나 크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이제 웰리스가 대박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가질 수 있는 밸류가 훨씬 더 크니까, 업사이드 밸류가 더 크니까 웰리스 서비스를 가지고서 뭐 투자 없이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진행한다. 이랬을 때 어려움하고 이 투자를 갖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때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이걸 버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는 저울질을 해봐요. 저울질을 해봐서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우리는 웰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프리스크립션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웰리스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업사이드를 갖다 보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식약처 인허가 언제 받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그동안의 이런 데스밸리를 건너려면은 이 웰리스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많은 역량은 그런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에 또 가 있어요. 그런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굉장히 좋은 점. 실제로 하면 더 많이 느끼고.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자, 두 번째 세션으로 갈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포커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핵심 가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하고 컨셉 모델의 이 컨택 포인트는 과연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우리 컨셉 모델에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는 가치입니까? 즉 기존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었을 때 어떤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지불을 할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 분석을 이 시점에서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경쟁자를 찾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또는 제품이 아니라 비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나 뭐 타겟하는 것은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가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현재 또는 앞으로 지금 나올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가치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우리 경쟁자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전혀 유사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결국에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가치더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산업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무료한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해주는 가치. 얼마나 많아요? 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통신 시장하고 유튜브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지만 이 두 시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 그럼 경쟁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경쟁자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성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차별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라고 하는 툴을 갖다가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9가지 칸으로 되어 있어요. 9가지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그 9가지에다 4가지를 더 붙여서 총 13가지의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3가지의 칸을 우리가 하나씩 메꿔가는 거예요. 그 13가지의 칸이 요 칸들이에요. 요 칸들을 갖다가 하나씩 메꿔가는 건데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해요. 한 학기를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게 개론 수업이니까 요걸 갖다가 실제로 한 주 동안에 그냥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범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지만 이 실제 작업을 갖다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갖다 꽤 많이 봤을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요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첫 번째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해요. 밸류 프로포지션서부터. 그래서 이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사람들한테 제공할 거냐. 그리고 그 가치가 경쟁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다를 거냐. 이걸 갖다 우리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IR 자료 만들 때 제일 첫 장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갖다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컨셉은 컨셉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해가지고 내 손 안에 예를 들어서 헬스 코디네이터다 이랬으면 그 컨셉 모델이 주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 기능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험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개인적인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경쟁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확실히 차별화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싼 값에 쓸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난 가치예요. 엄청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가치 제안을 할 때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경쟁자 대비로 경쟁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훨씬 좋다 또는 우리가 차별화한다라는 가치가 많을 필요 없어요. 한두 개여도 충분해요. 오히려 많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실현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줄 수 있을지언정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는 핵심이 되는 차별화된 가치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치 제안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핵심적으로 많아야 두세 개. 하나여도 돼. 그리고 그 대신 그거는 명확하게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타겟 커스터머들한테 굉장히 큰 절실함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분석 과정에서는 질보다 양이라고 했다면 이제 기획 과정에서는 양보다 질인 거예요. 이거는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갖다 정할 때는 그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두 번째, 고객 관계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중에서 먼저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들고서 이제 펀딩을 갖다 받으러 가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으러 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릴 거냐 라는 걸 갖다가 물어볼 거예요. 나도 처음에 8년 전에 창업을 했었을 때 이 채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난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내가 뭘 했었냐면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 그 홈소셜 로봇이라는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이 주문하면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의 채널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하고 보면 내가 채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제품의 성격이 확확 바뀌어요. 예를 갖다 하나만 들자면은 내가 그때 진짜 들었던 질문, 내가 확 현타가 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이 만든 이 홈소셜 로봇을 이거 미국 케이스였는데 베스트바이에서 팔 건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팔 건지를 물어보는 미국 그 파트너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베스트바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이마트에서 팔 건지 쿠팡에서 팔 건지 우리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했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데나 둘 다 팔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대도 못 파는. 그러니까 이게 하이마트용 제품하고 쿠팡용 제품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사게 된다면은 그 인카운터가 되는 접점이 어디 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채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관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 관계는 절대로 공짜로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맺느냐, 물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사용자의 로열티를 갖다가 높이면 좋죠.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또 프로덕트의 컨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내 손 안에 코디네이터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고요. 컴패니언이나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야 되고 매우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서 키오스크에서 햄버거 주문한다. 엄청 짧은 관계이고 그리고 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거냐 라는 이 고객 관계 측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실제 컨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난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네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그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자원들은 어떤 자원들이 있지?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칸칸도 중요하긴 하지만 칸과 칸 사이의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그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핵심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어떤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원이 여기에서 그런 오래가고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없게 되면 관계를 바꿔야 돼요. 관계를 갖다 바꿔야 되고, 관계를 바꾸다 보면 컨셉 자체가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은 한 칸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잘 흘러가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점을 갖다 꼭 강조하고 싶었고요. 고객 세그멘트 쪽에서 뭐 당연히 이제 타겟 마켓 얘기를 갖다 할 텐데, 아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실제 이 대상 그 예상 잠재 고객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상당히 맞추고, 그래서 마켓 사이즈가 작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점을 나는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마켓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즈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자예요. 우리가 업사이드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예측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도 크고 앞으로도 커질 수 있으면 엄청 더 좋죠.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둘이 다 같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예측 자료들, 그 자료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으나 없으나 나는 별반 상관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있으면 진짜 꼭 필요하다 라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실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디파인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니즈가 명확해야 된다, 니즈가 절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실제로 해당되는 아주 큰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집단을 우리가 내로우하게든 브로드하게든 명확하게 디파인 할 수 있느냐. 이게 명확하게 디파인이 안 되면은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뭘 갖다가 핵심 고객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큰 고객을 타겟팅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는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절실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디파인 되는 작은 그룹이라, 그 그룹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갖다 진행해라 라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부분 받는 크리틱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요, 다 해봤자 몇만 명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코멘트를 갖다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희귀 질환에 대한 진단 도구나 치료제 만든다고 할 때 뭐 전체 합쳐가지고 2,000명 환자 있는 그런 걸 갖다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식약처 인허가 받고 진행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2,000명 꼴랑 2,000명 예상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2,000명은 이게 나오면은 정말 얼마를 내고라도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명확한 디파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2,000명이 무슨 환자 동아리 같은 그런 명확한 데피니션이 있는 단체라든지 구성원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2,000명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정리가 되면은 그런 타겟 고객이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이런 가치를 제공했었을 때, 요 네 칸을 고려했었을 때 실제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가 명확하게 나오고, 여기는 반드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트렌드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숫자를 백업하는 에비던스가 중요해요. 논리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는 한 달 사용하는데 3,500원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관계를 설정해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논리에 필요로 하는 각각의 에비던스, 그게 있나? 그걸 더 많이 절대 액수가 얼마나, 물론 그것도 택도 없는 액수가 나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숫자를 여기서 냈을 때 그 숫자가 충분히 서포트가 될 만한 그런 수익원이냐, 숫자냐, 에비던스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봐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파트들을 갖다 정리할 수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냐. 핵심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핵심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걸 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해요. 하나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제공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홍보, 그리고 제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활동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들이 필요해요. 여기에 가장 범하기 쉬운 함정은 그런 활동들을 다 나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소하게, 협소하게 이 핵심 활동들을 규정하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큰 위험은 뭐냐? 비즈니스 시작하고 투자 받아가지고 시작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용들을 갖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캐시가 러닝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러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짧아지고, 그렇게 돼서 이 비즈니스를 접는 경우가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활동을 규정할 때에는 매우 넓게 데스크탑 리서치를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유사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서 보는 거예요. 특히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를 가서 보면은 이 상장회사들은 다 공개 자료입니다. 거기를 갖다 들어가서 보면 물론 스코프나 그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갖다가 서포트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부의 자원들, 이 자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스펙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